우리 수석 최고위원님 오셨습니까? 네, 제가 이제 수석 최고위원님 세우는데 제가 혁혁한 공을 세웠고, 예, 또 우리 당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지금 우리 의원님 모시고 미추홀 지역 분들과 함께 지금 이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말씀 여쭙고 싶다, 나누고 싶다 해서 진짜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늘 와주신 우리 여러분들은 자, 예, 오세요, 고모님. 안쪽으로. 자리를 좀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네, 거기 앉으신 게 아니고. 이성이 보면 이렇게 잘 알아요. 잠깐 NG였습니다. 백두님 그거 금방 돼요? 아 예, 그럼 시작되는 대로. 원로 가셔야 된다고. 저희가 다들 지지난주였죠. 지금 두 주 이렇게 건너해서 4회차로 미추홀구 정치 아카데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첫 회에 송영길 전 당대표님이 와주셔가지고 민주당의 갈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보기에 우리 민주당의 역할보다 지금 외교, 안보, 현황, 이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정확하게 잘 짚어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강연을 들으신 분들이 진짜 이 한반도 주변의 이 모든 이 상황들에 대해서 많이 잘 알게 되셔서 흡족해 하셨거든요. 오늘은 우리 정청래 의원님 모시고 진짜 저는 이 제목을 보고 벌써 저쪽 국민의힘에서 미추홀 특히나 국민의힘 쪽에서 굉장히 간단히 서늘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윤석열 치하에서 단 하루도 살기 힘들다 이렇게 소리 내시는 분들 너무 많이 계신데, 이 시기에 우리가 정신 건강을 해치지 않고 신나고 좀 밝게 긍정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것도 좀 모색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청래 의원님은 다른 분들하고 또 다르게 엄청난 또 명강사 출신 아십니까? 저희들이 기대하는 바가 큰데 우리 미추홀 여기 우리 당원분들 많이 모여주셨으니까요. 이제 시작하는 걸로 할까요? 다시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미추홀을 정치하자. 네, 두 번째 강연입니다. 저희 정청래 최고 수석 의원님 모시고, 수석 최고 의원님 모시고 오늘 강연을 펼쳐볼까 하는데요. 한 1시간 정도 정청래 의원님께 마이크 드리고 여러분들 이제 궁금해하시거나 뭐 또 사인 받으러 준비하고 오신 우리 네, 당원도 계시고요. 또 사진 찍고 싶어 하시는 분 계시니까 1시간 반 이내에 오늘 이 강연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정청래 의원님께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국회의원 컷오프 되고 남영희하고 더 큰 유세단 전국 다니면서 제가 텔레비 많이 나왔어요 그때. 근데 공연도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뭐 두세 번씩 다닌 적도 있고. 이 정도 박수를 받고 강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청래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안 떠올라요? 이 시대의 참 정치인. 시대 참 뭐뭐뭐. 고모님은 옳은 말씀하시고 옳은 말씀. 확실하게 민다. 아 예. 그다음에 우리 어머니 말씀 잘하신다. 달변이신다. 제가 원한다고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차기 대권부. 자기 대표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원하는 답은 잘생겼다. 여기 당대표. 서해 이미지를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뭐 다 맞는 말이기도 한데 제가 사실은 눈물 많은 남자. 진짜 눈물 많은 남자인지 아닌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금산, 군진상면, 인삼마이라는 동네에서 10남매 중에 10번째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제 아내는 전라남도 강진군 잡천면 평길이에서 또 10남매 중에 또 10번째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전라북도 완주군 웅주면에서 1921년에 태어나셔서 16살 때 대둔산 산깃을 40리를 걸어서 한 살 어린 꼬마 신랑 저희 아버지한테 시집을 왔다고 했습니다. 18살 때 큰아들 낳고 45살 때 1965년도 5월 18일 날 저를 10번째로 낳았습니다. 근데 저희 집 호적에는 5남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5남매 중 막내인데요. 큰형님 1939년생, 둘째 형님 1953년생, 그 사이에 5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큰형님이 이제 큰아들이 장가 가서 며느리가 이제 손주를 가졌는데 며느리가 임신 5개월 때 저를 갖게 됐어요. 어머니. 네. 저희 어머니가 큰며느리 이제 산후조리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남북교육도 하고 그래서 저를 만나려고 지우려고 대전에 산부인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생명인데 차마 내가 얘를 어떻게 못하겠다. 다시 와서 집에 와서 며느리 배를 보니까 며느리 배가 더 남산만하게 돼서 도저히 안 되겠다. 얘를 떼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산부인과로 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술때 루틴이고 의사가 가운 입고 막 뭘 가위 같은 거 막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이런 경우 어머니 아버지 좋아서 가질 때는 언제고 이건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뱃속에서 생존권 투쟁 저의 삶의 최초의 투쟁이었습니다. 갑자기 뱃속에서 애가 놀기 시작하는데 차마 못 뛰겠더니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낳은 게 접니다. 1965년 5월 18일 날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전라북도 완주에서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시집 와서 보니 할아버지가 땅 뭐 100평인가 200평인가 그거 하나 주고 살으려고 하더니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습니다. 큰아들 39년도에 낳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렵지만 살아가려고 하는데 당시가 일제치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일본의 강제징용에 끌려갔습니다. 그 강제징용 끌려가는 생때 같은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어머니 박순분 여사의 심정은 어땠을까? 3년 후에 간신히 목숨만 건져서 돌아왔는데 성한 옷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 떨어진 남루한 옷차림에 돈 한 푼 없이 간신히 살아서 돌아왔는데 살아온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뻤다고 합니다. 그리고 6.25가 터졌습니다. 저희 동네는 완전 오지 산골 마을이에요. 대둔산 기슭이니까 빨치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국군이 와서 지배를 하고 밤에는 빨치산 인민군이 와서 지배를 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 동네는 목숨이 파리 목숨입니다. 국군을 도와주면 인민군한테 죽고 인민군을 도와주면 국군한테 죽고 하루하루 낮과 밤이 생과 사의 갈림길이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인민군이 와서 총 들이대며 밥하라고 그러면 밥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군인들이 왜 인민군한테 밥 해줬냐고 그럽니다. 그런 생활을 하루하루 삶과 죽음을 이어가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중립 외교 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국군한테 협조하고 인민군한테 협조하고 국군한테 협조 안 하고 인민군한테 협조 안 하고 그러니까 인민군들이 이제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끌고 갑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가장 깊은 골짜기, 그걸 죽음의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거기 끌려가면 걸어서 못 나오고 시신 수습하러 가는 건데, 그 당시에 또 생때 같은 남편이 인민군한테 끌려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는 또 얼마나 우셨을까요? 근데 웬일인지 밤 10시쯤 아버지가 살아서 걸어서 돌아왔어요. 거기 가면 다 그 다음날 시신 수습하러 가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동네에서 그 옛날부터 별명이 변호사예요. 모르는 거 빼놓고 다 압니다. 그리고 정치적 감각, 판단력이 뛰어납니다.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왔는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그 순간 당신 신발 벗지 마.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신발 살아서 돌아왔으면 빨리 방으로 들어가서 밥 먹으라고 해야 되는데 신발 벗지 마. 그대로 서 있어. 그리고 잠자는 아이를 깨워서 솥단지 하나만 머리에 이고 야간 행군을 시작합니다. 6km를 산길을 걸어서 면사무소 옆에 있는 지서에 가서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남편이 목숨을 건지려고 인민군을 도와주려고 거짓말을 했으니까 이해해달라고. 그래서 신발도 벗지 않고 바로 와서 자수한다고. 그래서 살았습니다. 만약에 하룻밤을 아버지가 잤으면 그 다음날 국군한테 와서 총살당했을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정치적 판단이 빠르고 정확했죠. 네, 그래서 저가 나올 수 있었죠. 그랬던 어머니가 안 날려던 자식을 이제 낳아서 서울로 이제 대학을 보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제가 서울대 나온지 압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 갔다며 줄여서 청래 서울대 갔다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도 서울대 나온지 압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제 잔치 같은 걸 벌인 거예요. 저희 집에서. 아이고 이제 우리 청래가 막내가 이제 서울 가서 이제 공부하고 대학 졸업하고 하얀 와이셔츠 입고 펜대 굴리고 은행에 취직할 거라고 미리 한턱을 낸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안기부 수배를 받는 학생운동권 학생이 됐습니다. 제가 수배를 받고 학교 총학생회실 사무실에 있는 줄 뻔히 알면서 경찰이 저희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저를 잡겠다고 수색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이제 아이고 청래 이제 인생 끝났다고 빨간 줄 오른다고. 그럼 아버지는 술 먹고 그 분들하고 싸워요. 우리 아들이 왜 끝났냐 두고 보라고. 근데 그 말까지밖에 못했대요. 앞으로 두고 보라고 국회의원 할 거라고 그 얘기는 못했대요. 그러면 어머니한테 전화가 옵니다. 아이고 막내야, 내가 경찰들 막걸리 받아주고 파전 붙여서 융숭하게 대접했으니 자수하면 너 구속 안 시킨단다. 어머니 그거 믿지 마세요. 그래서 결국은 또 구속돼서 나와서 다시 이제 감옥을 갔습니다. 미 대사관자 점거농성. 저희는 무기징역 생각하고 갔습니다. 이슈는 뭐였냐? 지금으로 치면 한미 FTA. 그때는 농수산물 수입 개방 압력을 미국에서 엄청 넣었어요. 그럼 우리 농촌 축산업자들 다 죽는다고. 그거 승낙하고 오면 안 된다고. 노태우 대통령 방미를 이틀 앞두고 제가 미 대사관제에 그 이슈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1시간 후에 진압을 당했어요. 근데 진압 당할 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경찰서 남대문에서 갔는데 경찰이 그래, 너 왜 그러냐고. 뒷머리가 보니까 전경 방패에 찍혀가지고 뒤가 다 피범벅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한독병원에 가서 CT를 찍으러 올라가는데 왠지 자꾸 뒤를 보고 싶어요. 이렇게 봤더니 서울역 전광판에서 대학생 6명 한때 미 대사관저 점거 속보 기사가 뜨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걸 국민들한테 알리러 갔으니까. 그래서 열반을 꼬매고 붕대로 미이라처럼 얼굴을 다 이렇게 붕대로 감고 내려왔는데 방송국 카메라들이 그걸 다 찍고 있더라고. 저희 둘째 영수가 그걸 보고
우리 어머니가 이걸 보면 또 졸도하신다고 대전에서 시골로 내려가서 뉴스 나올 때마다 일주일간 껐답니다. 근데 추석 때 명절 때마다 오던 막내가 안 와요. 추석 때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죠. 뭔 일 있겠지. 연락도 없고. 근데 설날이 됐는데 또 안 와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촉이 좋다고. 둘째 며느리를 앉혀놓고 너 20년 해라. 막내 어떻게 됐지? 그러니까 어머니 죄송해요. 금방 나올 줄 알았더니 못 나오나 봐요.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어요. 근데 제가 2년 징역 살면서 그냥 징역만 살 사람이 아니죠. 옥중투쟁위원장을 지금 2년 동안 했습니다. 재소자들의 인권, 교도관들의 폭언 이런 것을 제가 상대로 싸웠는데 어머니가 올라오셨는데 옥중투쟁위원장 어머니가 오셨다고 서울구치소에서 배를 해서 특별 면회를 했습니다. 1시간 손잡고 하는 면회예요. 근데 어머니가 55분간 우시기만 하셔요. 그 옆에 있는 교도관이 뭘 적어야 되는데 무슨 말을 적을 게 없어요. 이런 것만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도관이 어머니 무슨 말씀이라도 하셔야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막내야 삼시세끼는 꼬박꼬박 챙겨 먹어라. 나 간다. 이러고 걸어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죄수복을 입고 보안과 앞마당 30m를 걸어가는 동안 한 번이라도 뒤돌아보실까 하고 울고서 지켜서 있는데 어머니가 마지막 철창문을 딱 잡더니 잠깐 멈추더니 안 보고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징역 2년이 확정돼서 목포 교도소에 가서 또 열심히 옥중투쟁위원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보다 4살 많은 저 형님이 청첩장을 보내왔어요. 너 나오면 결혼하려고 했는데 징역을 2년이나 받았으니 내가 어찌 기다리란 말이네. 미안하다. 형은 그냥 결혼하겠다. 그래서 결혼식 청첩장을 보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추우신 어머니가 못 걸으신다. 어머니가 매일 걷게 해달라고 하신다. 너 나올 날만을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썼어요. 알고 봤더니 저를 면회하고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3일 후에 도라지 밭에서 쓰러지셨고 그로부터 6년 동안 못 일어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첫 번째 징역 살고 나왔을 때 우리 어머니가 여기 인천 십정동에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징역 살고 나오는데 우리 엄마가 아버지 6.25 때 했던 것처럼 신발 벗지 마. 왜요? 그랬더니 두부 먹어라. 쟁반에 두부를 2모를 갖고 왔어요. 한 모는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한 모 먹고 2모를 먹으면 도저히 못 먹겠어요. 근데도 먹으라고 그래서 2모를 다 먹었어요. 너 이제 징역 안 갈 거다 했는데 제가 또 이거 그 다음에 징역을 갑니다. 저는 부여자죠. 나와서 어머니가 막내야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을 가면 못 걷던 사람들이 다 걷는단다. 엄마 마지막 소원인데 거기 좀 가자. 그래서 택시를 대절해서 제가 포천 할렐루야 기도원을 또 갑니다. 갔는데 젊은 사람이 저 혼자예요. 말기암 환자들이 다 와 있습니다. 한 50명 돼요. 거기하고 대예배창하고 한 50m가 떨어져 있는데 제가 다 의송을 했어요. 업고 휠체어 끌고. 왜냐면 내가 착한 일 하면 우리 어머니가 또 혹시 나을까. 근데 그 암 환자들이 하루에 2-3명씩 죽어나갑니다. 저는 그분들도 수습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살 날이 많지 않은 분인데 제가 고마웠나 봐요. 그럼 같이 식사를 하면 꼭 자기가 먹던 수저에다가 밥을 떠서 저한테 넣어줘요. 암이 전염병은 아닌데 어머니는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거 먹지 말라고. 그럼 좀 이렇게 해요. 근데도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먹어요. 한 달 동안 제가 2시간 이상을 자는 적이 없습니다. 5번 예배 보고 그 암 환자들 다 이동하고 또 작업도 하고. 그러니까 한 달 있으니까 10kg가 빠지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다 보더니 막내야 나 살자고 너 죽이겠다. 그냥 집으로 가자. 그래서 걷는 거 포기하시고 집에 오셔서 계셨는데 제가 2주일에 한 번씩 집에 내려가면 어머니 병
그 방이 굉장히 냄새가 납니다. 대소변을 거기서 받아내니까 아무도 못 들게 하고 저만 잘해요. 그리고 대소변을 쳐보고 처리를 하래요. 그리고 대소변을 보고 나면 깨끗한 수건을 빨아서 제가 다 어머니 몸을 다 닦아드렸어요. 근데 점점 더 몸이 작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던 어느 날 큰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이제 다 된 것 같다. 너 기다리시니까 빨리 내려와라.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대전까지 속도 위반을 했습니다. 1시간 10분 만에 갔어요. 갔더니 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 안간힘을 쓰면서 눈꺼풀을 다 끌어올리시더니 어머니가 위아래로 저를 보시고 좌우로 저를 한번 보신 다음에 눈 뜨고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큰형님이 어머니 눈 감으세요. 편안하게 가세요 하는데 안 감아요. 막내 어머니는 아들이 너 하나밖에 없다. 네가 진짜 아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네가 해드려라 해서 어머니 편안하게 가세요. 어머니 눈에 제 눈물이 떨어지면서 제 손으로 감겨드리고 가셨는데 제가 돈 벌어서 딱 한 번 용돈을 드렸어요. 10,000원짜리 1,000원짜리로 바꿔서 드렸어야 했는데 10만원짜리 수표를 드렸더니 그 큰 돈을 못 쓰고 명할 때 보니까 꼬깃꼬깃 되게 10만원짜리 수표 하나가 나왔을 때 참 저도 많이 웃었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무학이었어요. 제가 6살 때 어머니가 웬일인지 톡하고 한글을 깨우치시더라고요. 7살 때 너 일리 와라 호롱불 밑에 누워서 가나다라를 제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교육 헌장을 읽고 쓰고 할 줄 알고 1부터 만까지 쓸 줄 알고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더니 담임선생님 이름 쓸 줄 아는데 나와보라. 그래서 제가 나가서 저 이름 썼더니 정청래 너 반장해. 그렇게 해서 제가 반장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반장을 했는데 반장을 하면 이제 6학년 누나들이 와서 교실 청소를 해요. 근데 선생님이 그래요. 반장 넌 남아서 누나들이 청소하고 가면 책걸상 맞추고 마지막에 오늘이 햇볕이 뗐으면 햇님 붙이고 비 왔으면 우산 붙이고 그 날씨가 흐리면 구름을 붙이래요. 그러니까 1시간 늦게 가는 거예요. 빨리 가서 놀아야 되는데 제가 여름방학 때 학예 정치 구상에 들어갑니다. 반장을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깊은 고민에 빠져서 한 달 동안 사색을 하다가 2학기 첫 개학하는 날 선생님이 반장 일어나서 인사하라고 하는데 거부를 합니다. 제가. 그랬더니 계속 종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폭탄 선언합니다. 지금 이 순간 반장을 사퇴합니다.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너는 미성년자라 자기 결정권이 없다. 내일 어머니 모시고 와라. 그래서 제가 어머니 콩밭에 달려가서 어머니 저 반장 사퇴했어요. 어머니 모시고 오라고 그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감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죽일 듯이 저를 때리고 쫓아와요. 내가 너 반장 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엄마 허락도 없이 네 맘대로 반장을 그만두냐. 야 이놈의 자식아. 그런데 쫓아오는데 제가 도망갔어요. 날이 어둑어둑해지는데도 안 갔어요. 저희 2번째 투쟁이었습니다. 밤 8시가 되고 9시가 껌껌해지는데도 제가 뒷동산 산소 몇 부리에 가서 숨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 소리가 점점 커져요. 청래야 반장 안 해도 된다. 밥 먹으러 와라. 근데도 제가 깜짝을 안 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나중에 눈물로 울음으로 바뀌어요. 울부짖어요. 그깟 반장 안 해도 된다. 밥을 먹으러 와야지. 그래서 제가 10시 넘어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게 작전이었더라고요. 그랬더니 밥 먹고 반장 계속해라. 어머니 저는 밥 안 먹고 반장 안 하겠습니다. 단식 투쟁에 들어갑니다. 밤 12시까지 제가 밥을 안 먹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백기선언을 하고 밥 먹어라. 내일 학교 간다. 너 반장. 그렇게 하기 싫은데 내가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침 제 손을 잡고 학교에 가서 우리 청래 밥 먹고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반장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반장을 그만둔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인물 써라 그러면 링컨 이렇게 안 씁니다. 박순분 이렇게 씁니다.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국 현대사의 고비고비 어려움을 함께한 한국 현대사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일제 제압 때 녹그릇까지 다 뺏겼다고 해요. 농사지으면 일본 놈들이 와서 다 뺏어갔대. 남편 강제징용 끌려보내고 6.25 때 죽을 고비 넘기고 아들 5 홍역으로 잃고 또 조금 살만해서 막내 아들 안 날려다 나서 서울대를 보냈더니 경찰이 걔 잡으려고 와서 동네를 들쑤시고 그리고 속을 끓이다가 또 그놈이 또 징역을 가서 충격으로 쓰러지고 그러다 6년 동안 못 걷다가 돌아가신 나의 어머니 박순분 여사. 그런데 그런 삶을 저희 어머니 박순분 여사만 그렇게 사셨을까요? 우리 어머니 같은 어머니들, 또 우리 어머니의 또 어머니들, 또 그 후에 또 우리 형수님이 돌아가셨는데 82세로 돌아가셨어요. 김유순 여사, 우리 큰 형수님, 또 우리 큰 형수님 같은 친구 또 어머니들, 이 모두 다 이 한반도에서 그렇게 사셨을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또 우리 어머니 같은 어머니들이 꿈꿨을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첫 번째, 나라 잃은 백성은 상갓집 개만 또 못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 놈들한테 그 녹그릇 뺏기고 곡식 뺏기고 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라 잃은 30명의 백성이 아니라 독립국가를 꿈꿨겠죠. 그리고 또 6.25 때 생때 같은 남편을 하마터면 잃을 뻔했었는데 전쟁 없는 평화로운 통일 국가를 꿈꾸지 않았을까요? 막내 아들이 전두환 노태우 군사 독재 정권과 싸우면서 감옥을 갔을 때 이 나라가 독재의 나라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꽃피는 나라, 그런 나라를 꿈꾸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비단 저희 어머니 박순분 여사만의 꿈은 아니었을 테고 그 당시를 살아갔던 우리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의 꿈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은 그때 수많은 어머니들이 꿈꿨던 내일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많은 업적을 이뤘습니다. 2021년도 작년도 무역량 순위 대한민국 8등했습니다. 우리 뒤에 이탈리아가 있고 그 뒤에 영국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프랑스가 있고 우리는 무역량 규모 전 세계 8위를 기록한 선진국 중에 선진국. 어제 제 페이스북 보신 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구에 갔다가 KTX 기차를 탔는데 바로 제 앞자리 마주보는 중간 자리 있지 않습니까? 제가 9A석, 8A석에 93세 된 할머니가 앉았어요. 근데 2시간 반 동안 그냥 멀뚱멀뚱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어머니 어디서 타셨어요? 부산에서 탔어요. 아 그러세요? 어떤 일을 이렇게 기차를 타셨어요? 저 미국에서 왔어요. 저 KBS 아나운서였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임재범 아버지, 가수 임재범 아버지 임태근 아나운서가 본인 후배였대요. KBS 아나운서. 그래서 부산에 어쩐 일로 가셨어요? 그랬더니 6.25 전쟁이 나서 서울에서 대구까지 걸어서 갔대요. KBS 아나운서들이. 왜냐하면 부산에 가서 피난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구에서는 차를 타고 갔는데 그 방송을 하기 시작하는데 옷 입은 것밖에 없어서 아나운서들은 옷을 갈아입고 나와야 되는데 한 옷으로 계속 피난 방송을 했다고. 그래서 부산에 갔더니 어딘지 못 찾았대요. 너무 많이 변해서. 그래서 언제 들어가세요? 했더니 내일 들어간대. 오늘 이제 가셨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도 KBS 한번 거기 꾸미면서 이제 틀렸다고 부르시더라고요. 어머니 다행히 제가 방송 담당 국회의원이에요. 제가 지금 KBS 사장실에 전화했습니다. 바로 전화했더니 김유선 아나운서 명단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모시고 가서
개그우먼 김혜영 씨가 진행하는 생방송 스튜디오에 가서 구경도 시켜드리고 또 이 KBS 선배 아나운서 온다니까 KBS 선배 본다고 아나운서들이 많이 모였더라고. 거기 가서 기념 촬영도 하고 사장실 가서 컴퓨터 한 잔 얻어먹고. 근데 놀랍게도 본인은 KBS 아나운서였던 걸 평생 자부심 사는데 KBS가 자기를 잊어먹었을 거라고 생각했대. 갔더니 KBS 아나운서를 빛낸 사람들. 근데 거기에 이름이 한자로 써 있어 이렇게. 그걸 보시더니 막 오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국회를 또 모시고 가서 본회의장도 구경시켜드리고 국회 과방위원장실도 가고 상임위장도 가고 또 이재명 당대표가 앉는 자리도 제가 한번 앉아보시고 사진도 찍었어요. 텔레비 많이 나오는 자리라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자기 꿈을 이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고. 어떻게 정청래 의원이 내 앞에 앉아서 이렇게 내가 복을 누리다 가게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93세 김유선 아나운서님. 이대 약학과에 합격을 했는데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학교를 못 다니고 아나운서를 채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살게 됐다고, 너무 깨끗하게 됐다고 그럽니다. 지금의 모습이 누구 한 사람의 공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 제가 2시간 반 동안 기차 타고 오면서 그 김유선 할머니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오늘의 BTS가 있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렸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마라. 문화정책의 대전환이 이루어졌고 지원금을 3배로 더 주고 가위질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JSA 웰컴 투 동막골 이런 영화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한 대한민국 국민의 우수성, 창의성이 발현이 되기 시작해서 그래서 오늘의 BTS까지 그리고 기생충까지 이런 게 있는 거다.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화선진국이 된 것은 김대중 대통령 덕분이다. 그랬더니 몰랐던 걸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또 코로나 COVID-19 방역 선진국이 된 것도 김대중 대통령 덕분이다. 그랬더니 그건 또 왜 그러냐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 다 인터넷망을 깔아서 IT 강국이 됐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경로 추적 능력이 우리가 있었다. 우리는 식당에 갔을 때도 뭘 대보면 들어가고 막 이렇게 있었다. 근데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었는데 그게 김대중 대통령 때문이다. 그래서 그랬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대통령 진짜 잘 뽑아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윤석열은요? 그랬더니 말씀 안 하시더라고. 그 할머니도 불만이 많으셨나 봐. 한 나라의 지도자를 잘 뽑는 것은 그러한 겁니다. 앞날을 내다보고. 근데 그분이 분명히 알고 계신 건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 너무 전쟁 날 것 같은 불안감이 든대. 어떤 경우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자기가 피난길을 가봤고 또 부산에서 6.25 피난 방송을 자기가 해본 사람으로서 전쟁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한테 이렇게 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 망하는 거고 근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은 한반도에 전쟁의 기운이 너무 높아가고 있다. 그러면 경제도 폭망이다. 그래서 어머니 전쟁이 날 가능성을 줄이는 평화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93세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저보고 훌륭한 정신이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박근혜 정권 시절 목함질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책이라고 내는 것이 대북 확성기 설치였습니다. 그랬더니 북한에서 그 대북 확성기를 원점 타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불안감이 있었고 이거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는 것 아니야? 하고 긴장이 최고조로 올랐던 날 주식시장이 폭락했습니다. 하루 동안 34조 원이 날아갔어요. 외교안보 국방은 그 자체가 경제입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그러잖아요. 김진태발 금융위기가 터진 것은
신뢰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국가와 마찬가지인 강원도가 지불 보증한 것을 안 갚겠다고 그러네? 그럼 한전은 돈을 못 믿지. 삼성 돈을 믿지. 그래서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돈을 안 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건설사 아파트 이렇게 할 때 돈 빌려다가 다 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돈 회수하는 거거든요. 안 빌려주니까 어떻게 돼요? 앞으로 아파트 짓는 공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부도 나는 기업이 연쇄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잘 뽑아놨더니 문화선진국이었는데 강원도지사 이상한 사람 뽑으니까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지금 전국이 2천억 들어갈 돈을 50조 플러스 알파를 투입해도 걷잡을 수 없는 금융위기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잘 뽑아야 됩니다. 오늘 이 강연 잘 뽑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뽑았어요. 잘 뽑았어요? 네. 그래서 적어도 한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의 대통령, 지도자는 갖춰야 될 자격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격 조건 5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시대 정신이 있어요. 일제치하 때 시대 정신은 독립투쟁입니다. 6.25 때 시대 정신은 전쟁에서 이기는 거였어요. 전쟁을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막는 거였습니다. 60년대, 70년대는 서독으로 간 간호사, 광부,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노동자 그런 분들이 시대 정신이었어요. 돈을 벌어야 됐어요. 잘 살아야 됐어요. 80년대, 90년대는 군부 독재 정권을 끝장내고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거였어요. 그때는 민주화 운동이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들어서서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정권이 교체되는 민주국가 초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문화가 융성한 국가, 백범, 김구가 꿈꿨던 그런 나라, 그것이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2년도의 시대 정신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해놓은 눈 떠보니 선진국을 더 밀고 나가는 것, 그것이 시대 정신인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런 시대 정신이 있는가?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렇죠? 네. 남북 한반도 평화는 깨져가고 있고 긴장은 더 높아져가고 있고 외교 참사, 경제 참사, 정치 참사 그리고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한데 자기 아내는 수사 안 하고 남의 아내만 수사하고 있잖아요. 같은 대선 후보였는데 자기의 허물은 덮고 경쟁자였던 사람 죽이려고 하잖아요.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시대 정신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정치적 업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업적은 없고 형사적 업적만 있죠. 누구 수사하고 누구 감옥 보내는 거. 그거는 그냥 잘 되면 법무부 장관 시키면 되는 일이었어요. 없습니다. 정치적 업적. 이재명 당대표는 정치적 업적이 너무 많아요. 닥터 헬기라고 지금 헬기 소리 들리니까 제가 생각나요. 닥터 헬기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응급 상황에서 닥터 헬기가 떠야 되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운동장에 앉으면 된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과 협의해서 그걸 진행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큰 겁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거든요. 한 사람이 천하이고 우주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눈을 감으면 세상이 눈을 감는 거예요. 그런 업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본인만의 신화, 히스토리, 서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보니까 뭐 술 먹고 한 서사는 있을지 몰라도 다른 게 별로 없더라고요. 사람 족치고 감옥 보내고 이런 거. 근데 인간 이재명 책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아까 제 삶을 잠깐 어려웠던 삶을 얘기했는데 저보다 더 찢어지게 가난했더라고요. 저는 초중고 개근을 했습니다. 학교에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이재명은 70 며칠 막 빠지고 그랬대요. 눈 오고 비 오면 학교를 못 갔대요. 근데 본인이 또 가려고 했는데 형들이 가지 말라고 그랬대 또. 하여튼 본인 그 책에 보면 생활신조, 이재명의 생활신조 1번이 뭔지 아세요? 저 터지고 살지 말자.
얼마나 맞았으면 13살부터 공장을 다녔으니까 형아들한테 엄청 많이 맞았대요. 근데 본인이 이제 팔이 고장 나가지고 아팠죠. 근데 꼭 오리엔트 시계 그때 보면 17살, 18살 요때인데 12시만 되면 우리 브라보콘 먹었잖아요.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또다시 만나요 브라보콘. 근데 12시만 되면 브라보콘을 걸고 권투를 시킨대요. 그럼 본인은 팔이 이렇게 됐으니까 맨날 두둑 맞는 거예요. 그 공장 그 상사들이 브라보콘을 놓고 12시에 나는 그 광고 지금도 기억나네. 아름다운 남자 하나와 여자 하나가 브라보콘을 먹자고 같이 뛰어오면서 막 끌어안고 이런 거 했는데 이재명한테는 너무 싫은 로고송이에요 그게. 그래서 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관리직이 돼서 안 두들먹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검정고시. 네 번째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지하는 팬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통령이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호남과 연청이라는 게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노사모가 있었고 이재명은 개딸들이 또 있네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지지율이 쫙 빠졌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은 이미 꿈을 이뤘어요. 정권 교체.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찍었다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워. 그리고 윤석열 식으로 말하면 쪽팔려. 그러니까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 대통령의 자격 조건은 라인업입니다. 누구랑 함께 하는가. 근데 보니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여사, 이렇게 요즘 여사 위에 또 법사까지 있어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하고 대충 뭐 전 보면서 뭐 인선을 했네 어쨌네 그래서 청와대를 안 들어갔네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21세기 대명천지 이 과학이 판치는 이 시대에 무슨 그런 걸로 이렇게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닌다고 하니까 신뢰가 가지 않고 소위 말하는 중도층도 다 떨어져 나간 겁니다. 누구랑 함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 데나 검사를 꽂아요. 홍준표가 명언을 했어요. 검찰 사무는 대한민국 업무 중에서 1%도 안 된다고. 그 1%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99%를 알겠냐고. 그래서 이 정부는 제가 보니까 신기록은 끝날 것 같아요. 지지율 40%도 한 번도 못 넣어보고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는 내용이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들은 지금 검찰 독재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검찰이 하고 있는데 검찰을 견제하던 국정원도 개혁이 돼서 개입할 수 없게 됐고 또 헌법에서 영장 청구권 그리고 기소권은 검사한테만 있는데 그걸 바꾸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 자체가 국민들의 뭐 마음을 어루만지거나 헤아리거나 뭐 살펴보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고 탱크주의처럼 하니까 지지율이 낮다고 뭐 개전의 정의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정권, 막무가내 정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입법권입니다. 국회에서는 절대 다수가 우리 민주당에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 비공개 이런 때 얘기합니다. 우리도 저들처럼 우리도 자고우면하지 말고 우리가 통과시킬 법은 저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의 길을 가자. 그래서 그냥 꿋꿋이 가자. 그리고 국회에서 잘못된 정책이라든가 할 것은 제동을 걸 것은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불만이 많고 반대하는 국민들은 믿을 것은 민주당의 국회 의석수 그거다. 그래서 국회의원들부터 먼저 힘을 내서 국회에서 완전히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저들이 발을 동동 구르든 말든 반대를 하든 말든 혀 깨물고 죽으라고 하든 말든 우리의 갈 길을 가자. 그렇게 기조를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위 말하는 입법 전쟁에서 번번이 지금까지 실패해서 실망했는데
앞으로는 번번이가 아니라 쪽쪽 이겨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수 한번 이렇게. 그리고 조만간 전당대회 때 제가 그렇게 부르짖었던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당원당규 개정 작업을 할 겁니다. 대통령도 직선제 투표를 하는데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대표 당원 직선 투표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아니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잖아요. 삼성 이건희도 한 표 나도 한 표, 서울대학교 총장도 한 표, 그리고 서울대 학생도 한 표, 다 한 표씩 행사하는데 어찌하여 대의원이랍시고 전국대의원이랍시고 그 사람들은 50표야 한 표만 찍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그리고 저도 국회의원이지만 진짜 국회의원들 나빠요. 국회의원들 저 싫어해 그랬어. 국회의원들은 그 50표를 찍을 수 있는 50명을 쥐락펴락해. 그럼 2,500표를 국회의원은 갖고 있는 거예요. 최고위원은 또 1인 2표니까 5,000표예요. 아니 당원은 한 표를 찍는데 국회의원은 5,000표를 영향력을 행사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거 제가 고치자고 할 때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알아서 처리해 주시고 저는 뭐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야당이 됐고 또 불행 중 다행으로 저희가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예산은 국회 의결사항이고 또 대통령이 무슨 부처를 없애고 만들고 할 때도 정부 조직법이 통과돼야 돼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 결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재 수단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자. 그렇게 저희가 마음먹고 있습니다. 다소간에 민주당을 보면 지금까지 늘상 불만이고 욕해왔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냥 늘상 욕하세요. 제가 욕 안 먹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고 국민들에게 이 산으로 갑시다 하는 것은 결국은 당입니다. 당원들은 당을 믿고 이 산으로 가자면 같이 따라가는 것. 그래서 함께 어깨 걸고 가는 것. 그것 말고 우리가 또 뭐가 있겠습니까? 흩어져 있는 하나는 힘이 약해요. 뭉쳐있는 다수의 힘은 센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그동안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우는 것은 당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것. 이번 미추홀구는 남영희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한마음 한뜻으로 가는 것. 그래야 이제 2년도 못 남은 다음 총선에서 미추홀에서 남영희의 깃발을 꽂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또 남영희는 제가 더 이쁜 것은 제 말을 잘 듣더라고요. 영희야 이렇게 해라. 맞아요. 그렇게 할게요.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뻐 죽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성격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정도 많고 그래서 미추홀구는 어떻게든지 여기 밭을 잘 갈아서 내 동생 남영희가 잘 돼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해서 저보고 오라고 해서 두말하지 않고 했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서 드리고 혹시 물어보실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제가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전 초반에 진짜 인간극장을 한 편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울었다가 웃었다가 진짜 명강연을 해주신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전에 오늘 저희 우리 당원들 많이 오셨는데 제가 지난 첫 시간에 꼭 인사 드려야 될 분들 소개를 안 하고 지나갔더라고요.
저희 지역 몇 안 되는 진짜 귀한 구의원들 오셨는데요. 우리 제일 먼저 재선의 김진구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재선의 김영근 구의원님 오셨습니다. 초선이시죠? 이선용 구의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무위원회 회장님이십니다. 이선희 고문이 오셨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시의원 저희 지역에서 광역 의원이 한 명도 안 됐어요. 근데 정말 아깝게 낙선했던 강정선 지금 현재 우리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이십니다. 다음에 꼭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지역위원회 지켜주고 계시는 분들 또 먼 길도 오신 분 계신데요. 너무 다 감사드리고요. 정청래 의원님은 제가 늘 또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 한 가지를 지금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저는 그것이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살아왔던 그 길에서 느꼈던 보통 사람들과 어려운 환경에서 이겨내는 사람들을 정말 똑같이 생각할 줄 아는 그 공감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공감 능력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또 두고 세운 저희가 세우진 않았죠. 현재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도 남자 박근혜 같다는 생각이 공감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정치인은 무릇 저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정치가 우리 소외된 이웃과 또 눈물 흘리는 이웃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정청래 의원님, 그럼 저는 또 수제자로서 그 공감 능력을 가진 정치인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십시오.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살아남는 법은 결국은 똘똘 뭉쳐서 우리 하나 되어서 나가자. 우리 많은 의석을 가진 169석의 의원들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질문 있으신 분 저희가 질문 딱 3개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문님 이성희 고문님 질문이 없으면 제가 질문합니다. 괴로워요 그러면. 어려운 거 막 제가 막 질문하거든요. 제가 하나 할게요. 예, 우리 이재 고문님. 이렇게 하시네요? 그럼요.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 지나간 얘기인데요. 꼭 한번 사고하고 꼭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그 조표에 나와서 이상한 해당 행위나 하고 그 발언이나 하고 뭐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부탁인데 질문이 아닌 부탁인데요. 좀 뻔뻔해 주세요. 뻔뻔해 주시고 제대로 하는 거 보세요. 아직 방금 건 아닙니까? 근데 우리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맨날 사과하고 맨날 조아리고 맨날 협찬하고 이상한 소리 나고 협회들은요 매국노 협치 누구하고 협치해야 돼? 얘 누구하고? 그런 말 하는 사람 앞으로 두고 볼 거예요 진짜. 사과할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과할 거 하지 말고 그리고 사과할 척 하지 마세요. 그리고 좀 뻔뻔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동안은 정편에 와서 너무 저쪽 일방적으로 편향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조금이라도 중립을 위반한 그런 방송국 기사 이런 게 있으면 쪽쪽이 고소고발을 하기로. 네. 그 담당자가 최민희 전 의원입니다. 다 준비해서 이제 다 법적 조치하는 걸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전당대회 끝나고 첫 번째 최고위원회 첫 번째 제가 제안했습니다. 조정동 신문 보지 말자고. 네. 회의 자리에 빼라고. 지금은 조정동 신문 스크랩 없이 참고 없이 회의가 최고위원회 회의가 진행된다는 말씀 드리는데 제가 10년 동안 꿈꿨던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면 맨날 조정동 보면 맨날 그 안 좋거든요. 네. 하여튼 그래서 없앴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출연하고 있는 정봉주 TV에 정봉주 의원이 이제 출장을 가시게 돼서 긴급 저희가 박찬대 최고위원을 모시게 됐는데 박찬대 의원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컨펌 최고가 됐다. 왜냐 정청래 의원님이 계속해서 새로운 제안을 해주시면 본인이 이재명 당대표한테 가서 컨펌을 받고 있다는데 이거 해석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여문현 소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 소장 역할을 하는데 저는 여러 가지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러면 박찬대 쪽을 이렇게 바라봐요. 그러면 본인이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오케이. 그걸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보고 있어요. 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박찬대 쪽과 고개 끄덕끄덕 컨펌 최고위원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손으로 뽑아주신 최고위원 그리고 당대표 너무 마음에 드시죠? 그래서 저희가 싸울 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질문 아까 우리 저 잠깐만요. 우리 허세가 네. 항상 지원하고 응원하는데요. 이거 다른 얘기인데 요번에 그 청년위원장 놓고 선거가 있었는데 그 원외 지역에 있는 청년위원들이 소통이 당직자 간에 소통이 잘못되고 많이 누락이 된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어디 말들이 많아요. 그 원내에 계신 분하고 원외 지역 그 계신 청년위원장하고 소통이 잘못됐는데 그런 문제는 왜 발생돼가지고 왜 잡음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그건 제가 모르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저희가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청년위원장, 여성위원장 이렇게 선거하자, 뭐 이렇게 방향은 정해졌는데 그 밖의 것은 제가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들어보고 알아보고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냉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 기간 납부금에 대한 기간 착오가 있어서 미처 납부를 못해갖고 네네. 등록을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항의를 어제 밤 11시에 받았어요. 우리 일반 권리당원이라고 전화 주신 분이 당원존 소통관장님 하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항의를 하고 싶어서 당원존을 이용해도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 등록 무효가 된 사안이 있더라고요. 청년 당원하고 그리고 대학생 그 청년위원장 후보 그리고 대학생 위원장 후보 뭐 장애인 위원장 후보 이렇게 해서 총 4분이 기탁금 등록 과정에서 뭔가 실수가 있어서 무효가 된 사안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을 저도 그걸 관리하는 주체는 지금 전국위원회 선거의 관리 주체 선관위입니다. 그래서 우선 다짜고짜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르고 항의부터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서 당에서 잘못해서 그분들이 등록을 제대로 못했는지 아니면 그분 개인이 그 날짜에 대한 정보를 잘못 알고 실수를 했는지에 대한 사유부터 먼저 알아내고 그 이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 정식으로 항의하자 이렇게 제가 해놓은 상태고요. 저도 지금 선관위원들을 알아봤더니 뭐 한준호 의원도 계시고 강선우 의원도 있고 해서 오늘 더 이 이후에 그 사안들을 좀 알아보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위원회 선거의 그 기준이 10만 이상의 각 위원회별 당원이 있는 그 지역의 여성, 청년, 그다음에 노인, 뭐 장애인 이런 지역은 이제 위원장을 새로 선출직으로 뽑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저는 원외와 원내의 구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청래 수석님께서도 이번에 당대표님도 그렇고 이전에 민주당은 대부분 어떤 당내 요직도 거의 다 원내가 뭐 어떻게 보면 타이틀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재선을 위한 디딤돌 뭐 이런 식의 그런 역할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는 저에게도 정책도 주셨고 서울숲 최고같이 부산의 시당위원장에게 최고위원도 주셨고 지명직도 줬고 정말 이렇게 안배를 잘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원외 원내의 차이가 없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민주화, 당원의 주인화 이걸 해내기고 계시다. 그 부분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최근에 이번 선거를 보면서 한번은 어떻게 했었나 사실은 가짜 뉴스가 너무 유행했거든요. 저는 그 민주당에서 왜 가짜 뉴스 이런 SNS에 대한 대응 팀도 없었나 그렇게 많이 그래서 행행하는데 그래서 프레임 전쟁 가짜 뉴스에 난 졌다고 봐요. 결과가 마지막에 왜냐
아무리 일을 잘해도 또 하나는 너무 홍보가 부족해서 홍보가. 저는 이랬습니다. 민주당 정권에서 과거에 뭐를 잘했는지 국민들 모릅니다. 잘 묻혀있어요. 정부. 그 부분도 사실은 데이터화 시켜서 국민들이 중도층에 속속들이 알도록 어떻게 이거를 알게 할 것인가. 사실 종편 뭐 이게 보수적 이런 쪽만 보내세요. 이게 뉴스도 그렇고 TV 틀면 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그 우리가 감춰져 있는 거 이런 걸 좀 어떻게 국민들한테 인식시킬 것인가. 저는 사실은 인천시장도 그렇고 또 서울시장도 그렇고 너무 뭉쳐 있어요. 무슨 업적을 뭘 했는지를 대부분 시민 모릅니다. 이거. 그래서 이 홍보에 옛날에는 국적 홍보처도 있고 그랬잖아요. 좀 홍보에 대해서 정말 신경 써줬으면 싶어요. 국민들 모릅니다. 네. 몰라.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설명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한마디 카피 문구로 딱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 요즘 아마 현수막 내용이 굉장히 눈에 딱딱 띄고 한마디로 들어오기가 보실 거예요. 제가 서산을 갔더니 이제 쌀값 폭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쌀값 정상화 막는 게 국힘이요? 이렇게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쌀값 정상화를 민주당이 지금 애써서 양곡관리법 막 통과시키고 있고 그걸 또 반대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들어와요. 아니 쌀값 이거 정상화하는 거 막는 게 국힘이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딱딱 이게 그렇게 맞게 할 건데요. 저도 와서 최고위원 와서 보니까 이전 지도부가 왜 이랬을까 참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좀 이런 거 말이야 가짜뉴스 나오고 팍팍 신고도 하고 하고 대응하고 또 홍보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왜 이전 지도부에서 이걸 이렇게 방기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바로잡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니, 창구라도 하나 만들었으면 싶어요. 방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화를 받은 담당자를 줘서 그분이 그거 창구는 여기 이 사람이에요. 지역위원장. 지역위원장한테 딱 전화하잖아요. 그럼 지역위원장이 저한테 딱 전화합니다. 그럼 최고 지도부까지 딱 금방 원투로 딱 오잖아요. 예, 남영희에게 전화만 해주시고 모든 잘못은 다 남영희한테 있습니다. 불만은 다 이쪽으로 이렇게. 이성님, 우리 양현구 고문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정권이 아직 크게 잘했다고 해서 정당이 지지도가 많이 올라간 것도 없고 또 저짝에 대통령이 뭐 20, 30 아무리 겨도 국민들은 큰 험잡을 게 별로 타성이 붙었어요. 그리고 이제 종편을 맨날 보면 동아조선은 반복해서 그 나이 많은 사람들 그거에서 이제 현혹되는 그런 면이 많은데 지금 이제 예산이 문제인데 복지관계가 많이 깎였다. 우리 지역위원장님 그 카톡에 많이 띄우고 선전해도 일반 이제 그럼 복지관계가 깎였으면 우리가 의회에서 법도 제정하고 예산도 통과하는데 그거를 예로 봐서 야당은 반대만 하고 해서 날짜를 끈다든가 이런 전략은 이제 조금 있으면 처음에는 바짝 올라갈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나라가 이제 행정이 집행이 정지되고 그러면 그때는 국회의원 수가 많은데 바가지 세워서 야당이 당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통과했는데 많이 깎였었고 또 노인복지 이 복지관계에 많이 깎였다고 그러는데 그거한 그 국회 운영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옛날식으로 시한을 넘겨서 투쟁할 것인지 복지관계 예산을 늘려서 할 것인지 어떤 보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요 사극 이런 때 보면 전쟁 할 때 삼국지들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북을 울리는 겁니다. 북을 울려라 출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북을 왜 올리는지 아세요? 이쪽에 군사가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사기가 있으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나 이런 데 사기를 올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한 것도 없고 지지율도 안 오르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제가 없는 사실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떤 여론조사에서는요 50% 가까이도 민주당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그걸 모르고 민주당은 지지율도 안 올라? 우리 스스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 데이터가 여론조사 하는 게 나와요. 국민의힘하고 15% 이상 차이 나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유리한 그걸 가지고 얘기해야죠. 아이고 지지율도 이렇게 많이 차이 나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해야 그쪽에 기가 죽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맨 불리한 것만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유리한 것도 없겠습니까? 그걸 주로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 예산 여러분들한테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제가 엊그저께도 비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제가 비판했습니다. 그럼 정청래 최고위원이 왜 비정한 예산 편성했는가? 라는 걸 여러분들이 딱 페이스북 이런 데 들어가면 다 있어요. 뭘 알려고 해도 자기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들어가면 뭘 깎았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임대주택 예산 다 깎아버리고 뭐 청년 키움 예산 다 날려버리고 뭐 어르신 복지 예산 그걸 알아야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산 정국에서도 저들이 이런 예산을 깎으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그걸 지켰다. 이건 민주당 때문에 예산이 책정된 거다.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경로당의 냉난방비를 다 저들이 깎으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지켰다.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재선 때. 650억. 인가 그렇게 됐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살렸어요. 했더니 국민의힘이 막 살렸다고 자기들이 그래. 예를 들면 그래서 술자리에서 밀리면 안 되고요. 술자리에서 경로당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몇 개만 딱 가지고 아이고 당신 말이야 당신 손주 뭐 그 교통비 뭐 청년 정책하는데 국민의힘에서 다 깎아버렸다 그러는데 그 한마디 하면 기가 죽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또 말 못하고 그래서 그런 거 미추홀고 당원들께는 남영희 위원장이 내일 모레중까지 여러분들에게 다 카톡 문자 날릴 거니까 그거 보시고 얘기하세요. 아이고 국민의힘에서 이런 예산도 다 깎아 참 윤석열이는 말이야 정이 없어. 예를 들면 한마디씩 딱딱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할 걸 해야 됩니다. 네, 그거 해주세요. 열심히 하고 있죠, 고모님. 우리 김정석 고모님이 매일 저하고 그 입씨름 하시잖아요. 내가 한마디 네, 고모님. 뭐 여기 정청 의원한테 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정청래한테 뭘 하나 가르쳐줄라래. 민주당이 썩었어요. 내가 지금 갖다 해야 되냐 말래 손 중에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박정희가 잘한 게 아니라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 정권에. 그래서 경제가 살고 외국에 뭐 파병 들고 그래 살았어요. 우리 민주당에 리더십 가진 놈이 없어요. 정청래 의원에서 리더십을 살려서 민주당을 살려야 돼요. 이름이 갖고는 안 돼요. 정청래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때. 왜 이런 때는 민주당에 이 군인 갔다 오는지 안 갔다 오는지 정청래 모르는데 난 빵을 갖다 오셨어요. 예. 우리 민주당 군번을 따지면 현역 국회의원들 내 뒤에 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뭐 의장 김진표는 뭐 다 우리 군번이 우리보다 다 하고 그 민주당 당번이 뭐지 당에서 군번을 줬던 다 후배요. 그 사람들이 다 뭐냐면 제각기 169명이라고 뭐 떠들고 자랑을 해야 돼. 자랑하는 놈들이 정권을 왜 뺏겨? 이게 썩은 놈들이라고 다. 국회의원 다 바꿔야 돼. 새로운 놈들이다. 썩은 놈들 갖고 무슨 정치를 해. 정청래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이게 한마디 내가 해주고 싶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남명이 밀어주실 거죠? 아니 당대표는 고모님 그게 나라가 잘 돼야 되는 거지. 나라가 잘 되고. 이게 뭐냐면요. 윤석열이랑 싸우지는 말아요. 정치는
서로 협조해서 잘해야 잘 되는 거지. 아니 윤석열이 겨우 하나 주면 뭐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허금잡기는 이 세상에 나같이 흠이 많은 사람이 다 내가 흠이 많아요. 그까지 따질 것 없이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5천만 국민을 이끄는 지도자가 생겨야 되는 거지. 그까지 뭐 3파선 건너갔다 왔다 뭐 짱구용 쭈고 한다고 그거 되잖아요. 훌륭한 리더십을 잘 키우는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또 모습이 김어준 좀 이렇게 김어준하고 좀 비슷하게 말씀하시고 생기셨어요. 우리 김정석 고모님이 올해 87이시고 지금도 운전하시고요. 애인도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 김정석 고모님 아니, 그럼-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대화를 하고 남영희 TV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십시오. 그러면 중청내대로 애무스도 해주라고 이거도 해야지. 애인 좀 구해달라고. 아유 애 많으신 분 누구 하시려고. 예, 아까 저 끝에 예, 우리 당원님 아 우리 고모님 저 어제 뉴스를 봤더니 말이죠. 새 피살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대준 씨라고. 그분이 순직으로 하기로 했다고 그 뉴스를 봤습니다. 내가 그걸 보고 내가 의문을 금치 못했습니다. 순직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사망하면 그때 순직입니다. 그때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도 안 끝났는데 해양수사부에서 순직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순직으로 하기로 했다고. 근데 어제 보니까 아무 당에서도 대변인 성명 하나 없어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한번 정 의원께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네. 바랍니다. 어제는 이제 우리 해군이 일본 군함식에 간다고 그거 위주로 하느라고 그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챙겨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잘못돼 가는 게 뭐 비단 그것만 있겠습니까? 지금. 아니, 세상에 우리 한반도를 짓밟고 태평연장을 일으켰던 우길기에 가서 우리 해군이 가서 경례를 한다는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어쨌든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 고모님은 여태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 10대1로 싸우고 계셨어요. 지난주에 저하고 같이 첫 그 번째 교회에 정청래시구만요. 그래서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결론은 교회를 박차고 나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네네. 자, 우리가 검찰 개혁을 못하고 검찰에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검찰이 뭘 잘못했는지 소상하게 기록을 해서 국민들한테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왜? 대부분 국민들은요, 이게 검찰이 나무 이야기예요. 자기하고 피부가 마땅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 직권남용, 악행하고 별도수사 이거를 누가 그렇게 나왔대요. 이걸 녹화 말하자면 그 교도소에 있는 여기 잠깐 있는데 불러들여 전부 다 녹화를 하고 녹음을 하면 그런 짓을 못 할 거냐. 이걸 법으로 하라 이거죠. 법으로 민주당에서 그런 걸 하면 사실은 국민들이 다 박수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왜 그렇게 이래서 질질 끌려가냐 이거죠. 이거 법으로 세밀하게 네. 이게 검찰들이 어떻게 해서 직무를 해서 수행을 해야 하는지 대강은 규정을 해놓고 그 외적인 나라잖아요. 아니 끝없이 그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8분 내 8조까지 잡아치고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무슨 나라냐 이거죠. 네? 아니 표창장 하나 가지고 4년을 살게 이럴 수가 국민들의 관심이 없다는 게 나무 일이고. 그 감사드리고요. 그 하나는 저희가 이제 크게 뉴스는 나지 않아서 이제 바꾼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영장 보이지도 않고 그냥 다 끌어갖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드시 보여주고 사본을 제출하게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핸드폰을 가져가더라도 며칠부터 며칠까지만 포렌식 봐라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돼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개정이 이제 돼서 조금은 이제 인권 피해 사례가 조금 이제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게 지금 시행 중입니까? 예. 확정돼 시행 중이에요. 네네. 예전에 그냥 경찰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도 말도 이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이렇게 뭐뭐뭐를 압수해 가겠다 이렇게 이제 제시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 다 끌어갔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이럴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서초구의 홍익표 의원이 성동구에서 옮겼어요. 험지로. 거기 가서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오늘 개소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또 제가 가봐야 돼요. 그래서 한 분만 딱 이제 말씀드릴 기회를 듣고, 남자로 태어난 걸 좀 후회하십시오. 여성에게 다른 소리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진 게 입법권인데 지금 법사위원장이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30대인데 굉장히 그거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타개하실지 궁금하고, 또 가방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언론 개혁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또 저희가 그거에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지지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갯딸이 있어요? 법사위원장을 넘겨준 것은 천추의 한입니다.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거나 동조했거나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당에서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하고요. 저한테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정청래 의원이 가방위원장 하는 거 보니까 법사위원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맞습니다. 요즘 많이 듣습니다. 건강입니다. 이런 겁니다. 뭐 법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이 있습니다. 근데 거부권이 있는 법은 다시 국회에 하려면 3분의 200명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건 안 되죠. 근데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또 하나의 투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 가방위 소속에 있는 언론개혁법은 방송개혁법입니다. 그건 제가 합니다. 그리고 문체위에 있는 언론중재법, 그거는 법사위를 통과했어요. 본회의장이 있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그건. 그렇게 되고, 제가 이제 가방위원장을 해보니까, 이제 관례에도 뭐 최고위원 됐으니까 가방위원장 그만두라. 그런데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정치적 그동안 관례, 미담은 뭐였냐면 대선이 끝나면 상대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의 행위는 다 고소취하했어요. 윤석열은 오히려 이재명 지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기업을 처벌하겠다, 느낌을 처벌했다고 하는데, 그런 관례를 깼으면서 무슨 뭔 관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제가 가방위원장을 그만두면 누구 또 한 사람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까 생각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조중동하고 국민의힘이 관두라고 하니까 더 못 그만두겠더라고요. 그냥 고맙다 그랬어. 내가 그만둘 수도 있는데 당신 때문에 못 그만두게 됐다. 근데 그래서 가방위원장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이 갖고 있는 국회법상 권한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동안 우리 당 출신 위원장들이 행사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당 출신 국회의장이 행사를 안 한 거고,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 정권 당신들도 검찰 앞에서 법대로 한다며. 근데 왜 우리는 법대로 안 하냐고요. 법대로 그냥 하면 돼요. 다수당? 아니, 헌법에 나와 있어요. 국회의결은 다수결로 한다. 헌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수일 때 다수결을 해야죠. 근데 뭐 여기저기 눈치 보고 중도 외연 확장이니 어떤 이런 좀 하여튼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 네. 그래서 그냥 법대로 하자. 근데 법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이 뭐 정청래 가방위원장 됐다고 일방적으로 한다고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면 그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내 자기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순간순간 조중동한테 욕먹는 것은 칭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 조중동이 계속 욕하고 씹을수록 저는 기분이 더 납니다. 기분이 더 나고 전투력이 더 상승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조중동이 언제 민주당이 이쁘다고 했어요? 맨날 못생겼다고 그랬지? 고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리더십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리고 저하고 뜻이 너무 잘 맞아요. 어쩜 이 뜻이 잘 맞는 거예요?